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마약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 마약 사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다는 거죠. 중학생 딸이 마약하는 걸 엄마가 신고하기도 하고, 강남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이 건네지고, 도로엔 환각 상태로 질주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 뽑지 못하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며 수사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벌 3세는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주변에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2,387명, 역대 최다였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경찰이 붙잡은 마약 사범은 2,21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나 늘었습니다. 청소년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10대 마약 사범은 29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수준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선 한 중학생이 호기심에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집에서 투약했다 쓰러졌습니다. 급기야 대치동 학원가에선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권한 뒤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도 마약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 음료. 이 중학교 앞에서도 나눠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오늘 일당 한 명이 추가로 잡혔는데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홍단 기자입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이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하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에 학생이 자격증을 우리 가면 안 되잖아요. 호기심을 갖는 거죠. 경찰은 음료를 건넨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은 가운데 오늘 자수한 20대 여성 1명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음하면 부모 전화번호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음료에 마약 성분이 든 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음 음료는 택배로 받았다며 지시는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모든 게 진행된 겁니다. 또 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며 500만 원을 갖고 나오라고 협박했는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진화해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놓는 퐁당 수법까지 쓰는 것으로 보고 배후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6명이지만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약 성분 음료를 마신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시에 악영향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학부모나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학교들은 긴급 공지문을 올려 주의를 당부했고 경찰은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차량. 이런 아찔한 추격전 끝에 잡았더니요. 술도 아닌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곰돌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각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옆문을 열고 빠르게 내달립니다. 순찰차 2대가 쫓아오자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유턴하며 따돌립니다. 추격전은 3km 넘게 이어졌고 경광등을 켜고 쫓아간 순찰차가 승합차 진로를 막아서며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습니다.
사이렌 엄청 울렸고 그다음에 경찰차가 반파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박아가지고 좀 소리가 정말 컸어요. 현실판으로 영화를 한 편 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일산 백병원 근처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전 8시 30분쯤. 경찰이 킨텍스 주변을 빙빙 돌던 차량을 찾아 멈춰 세우려 하자 운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이 몰던 차량입니다. 순찰차와 부딪혔던 충격 탓에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경찰관을 향해 곰돌이라고 부를 만큼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는 정상. 운전자 주머니에서 대마초 파이프가 나왔고 차 안에도 400만 원 상당의 말린 대마 20g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대마 흡연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남성은 자정 무렵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나왔고 차 안에서 계속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환각 증세로 인해서 거리감이나 자신이 생각했던 공간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고를 냈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남성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일보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뉴스에서 매일 마약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수사 속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지위 잃었습니다.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통상 국제적 기준은 유엔 기준을 따릅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요. 한국은 2015년부터 이미 이 기준 훌쩍 넘었고요.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32명 수준입니다. 는 것도 는 건데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고요? 네, 이 SNS에 친숙한 20대들이다 보니까요. 쉽게 마약에 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엔 여중생이 집에서 필로폰 투약하고 쓰러져 있다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죠. 당시 이 여중생 텔레그램으로 이 필로폰 0.05g 구하는데 겨우 40만 원 썼습니다. 통계를 봐도 5년 전 100명 수준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엔 29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마약값이 싸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도 마약 구매력을 갖게 된 영향이 커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죠. 마약값을 피자 한 판 값에 비교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약값이 싸진 이유, 결국은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텐데요. 검찰이 압수한 마약량을 보면요. 6년 전에 비해 코카인은 3,600배가 넘고요. 필로폰은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압수된 양이 이 정도면 수사망을 피해서 유통된 양은 더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 유통 마약 상당량은 라오스나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미국에서 건너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넘치는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중 마약값도 싸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 싸지는 것도 싸지는 건데 구하기가 일단 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마약 구하려면 밀수 조직 연락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같은 SNS나 또 다크웹이라고 하죠.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이걸 통해서 마약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요즘은 국제 항공 특송 같은 방식으로요. 해외에서 직구해서 배송받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또 이 마약 대금도 가상화폐로 치르다 보니까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해서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아예 마약을 직접 만드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검거된 한 가수는 집에서 대마 재배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필로폰 같은 합성 마약들도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이 제조법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해외발 마약만 틀어막는다고 이 마약 확산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처벌이 약하다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요. 처벌 보면 마약 사범들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이게 처벌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단순 투약자냐 또 마약 유통이나 밀반입에 관여했느냐에 따라 처벌 원칙이 다른 겁니다. 이 초범인 단순 투약범의 투약 횟수도 적고 또 범죄를 인정하면 처벌보단 중독에 빠지지 않게 치료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밀반입이나 유통 또 판매에 가담하면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 재범이나 또 투약 횟수가 많은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이 뭐 이렇게 전관 변호사들 총동원해서 구속이나 실형 피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요. 마약하다 걸려도 별거 아니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처벌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척결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이 마약이 시장에 풀리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결국 밀수와 유통을 막는 게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대량 밀반입을 막으려고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태고요. 유통 경로도 차단하려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 유통되는 이 마약 판매 정보에 대한 모니터 단속도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더 지능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평온하게 걷던 출근길 시민이 숨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의 충격도 여전하죠.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다리 아래에 붙어있던 상수도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리 붕괴와 함께 수도관이 파손된 건지 아니면 먼저 파손된 수도관이 사고의 원인이 된 건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제 사고로 보행로가 무너진 분당 탄천의 정자교입니다. 보행로 아래로는 길게 연결된 회색 상수도관도 보입니다. 보행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상수도관도 파열되어 있었는데 상수도관 파열과 사고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상수도관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량 본체와 다르게 교량에 붙어 있는 상수도관, 가드레일 등 부속 시설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화가 돼서 터져서 생긴 가능성이 있죠. 콘크리트 자체는 수명이 100년 봐야 거죠.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화가 메인바디 노후화가 아니라 부속시설 노후화거든요. 채널A 취재 결과 정자교 건설 당시인 지난 1993년 상수도관도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관리 시스템에서는 2001년으로 기록돼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관리팀장과 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다리의 길이가 100m가 넘고 사망자도 1명 이상 발생해 중대시민 재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용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중대한 관리상의 소홀 등 책임 소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해 현장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무너진 다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에 지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당 탄천 24개의 다리 가운데 16개가 비슷한 구조입니다.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더니 곳곳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정자교에서 1km가량 떨어진 불정교. 입구에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보행로 침하 현상이 확인돼 전면 통제된 겁니다. 얼핏 봐도 보행로 바닥이 내려앉은 모습이 선명합니다. 2년 전 정밀 점검에서 B등급이 나왔다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2km 떨어진 순회교도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안전진단을 거쳐 통행 여부는 일주일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들 다리는 정자교처럼 보행로 아래 지지대가 없습니다. 탄천에 놓인 다리 24개 중 80%가 이런 구조입니다. 16개 정도가 이 교량의 보행 전용 도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통제된 불정교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행로와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는 등 처짐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합니다. 되게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좀 구배가 상당히 센 것 같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처져 있고 비가 고였고 여기 구간은 좀 위험한 구간이죠. 통행 중인 다리 역시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 보행로 처짐 현상과 함께 곳곳에 균열이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이끼가 끼잖아요. 여기는
물이 침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침투가 되게 되면 철근 자체가 안에 녹슬어요. 철근이 녹슬다 보니까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관내 210여 개 다리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 딱 한 곳 있었는데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진보당 소속이 당선됐습니다. 진보당 기억나십니까? 정당이 해산됐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있던 통진당, 통합진보당 후신격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득표율을 39.07%로 임정혁 무소속 후보를 6.9%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선됐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대변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할 말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전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번 선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진보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에 진출한 건 처음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2014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심판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데 최근 간첩단과 건폭수사 과정에서 진보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 낙마로 재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대거 출마해 표가 갈리면서 진보당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욱희 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남편인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출마해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전국 17개 교육감에서 진보 9대 보수 8, 진보 우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30석을 줄이자고요. 재보선 결과도 최근 당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불쑥 내놓은 제안에 과연 되겠느냐. 당내 반응도 민주당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 이하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를 줄이고 줄어든 인구를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선거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발언은 악화된 여론을 뒤집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주을 재선거에서 지난 대선 득표율의 반토막 수준인 8%를 득표했고 지지세가 강한 울산 남구에서도 기초의원 한 석을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의 이딴 설화가 당에서 내놓는 민생대책을 덮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비상상황임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민주당이 은행의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사실상 횡재이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국민들에게 저리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본 대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계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 일부를 환수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 순수익이 직전 5년과 비교해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이익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6천억 원가량을 내놔야 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의 횡재이자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금융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 금융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청년층에게 기본대출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4조 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번대로 우리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되지. 그거는 우리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익이 줄어들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져 오히려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민주당이 추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분명한 원칙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수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할 때도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하겠냐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따른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평가에 대해선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는 내팽개치고 국회와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불통선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아 도는 쌀 대신에 밀이나 콩 재배를 유도하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루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성벽처럼 쌓인 800kg들이 쌀포대가 보입니다. 이 쌀포대 하나 높이가 1m 정도인데요. 제 양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씩 6m 높이로 이 창고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국민평형 아파트 6채 면적의 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들인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180만 톤으로 지난해 2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쌀이 남아돌지 않고 쌀 한 가마니 80kg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배 면적을 줄입니다. 밀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하여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빵으로 가공할 수 있고 일반 벼처럼 기를 수 있는 가루쌀의 재배 면적을 여의도 33배 면적인 10,00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민 소득을 보조해주는 농업직불금을 올해 2조 원대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도 쌀 이외의 전략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거의 100% 또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들고 해서 굳이 다른 정책으로 갈아탈 필요성이 자체가 좀 없어지는 거죠. 관건은 정부가 벼보다 손이 많이 가는 전략작물로 농민이 돌아설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 4명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오늘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도쿄전력 본사나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평양은 일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우물물이다.
도쿄전력 본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과 도쿄전력 방문 등이 제대로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도쿄전력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한 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촉구하는 서한만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여하는 일본 정부 측이나 여야 정치인 등 핵심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하는 내일도 원전 내부 시찰 일정은 없습니다. 여당은 반일 퍼포먼스라며 비난했습니다. 어렵게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네 번째 중간 보고서를 내고 원전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밝히면서도 원전 3km 근에서 잡힌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섭취량 등이 빠져 있다며 방류에 따른 환경 영향 설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기로 밝힌 올 여름 이전에 세 차례 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1심 재판에서 조민 씨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사유가 충분할 뿐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부산대의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전원 입학 절차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며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있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씨는 의사 면허도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정지됐던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로 유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항소해 또다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 박탈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조 씨는 즉시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생일이라며 젊은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손을 저주하는 흑주술이라고 주장했던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이와 관련해 당초 의혹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묘에 기를 넣어주기 위해 돌을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모 묘소 훼손 사실을 밝힌 건 지난달 12일. 봉분 주변에 구멍 4개가 뚫렸고 날생자와 밝을 명자와 함께 흐릿한 한자가 적힌 돌이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고려청자요를 운영하는 이모 씨가 지난해 5월 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묘소에서 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 씨는 청자 무형문화재로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는 직관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6월 1일 날인가 그 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길을 보충해주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야,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동행을 했던 거지. 세 번째 흐린 한자 역시 죽일 살자가 아닌 힘 기자라고도 했습니다. 생명기라고 하는 그것을 글씨를 써보니까 그 가중에서 기가 나온다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 씨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지금까지 문중 어디에서도 묘소 훼손에 대한 해명을 해온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부산 실사를 마친 실사단. 부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개최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전력을 다했으니까 오는 11월에 나올 멋진 결과 기대해볼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날 국제박람회 실사단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부산시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한국 제2도시로 성장한 걸 강조하며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부산 토박이로 수많은 참전 용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참전 용사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 양이 연사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5박 6일간 실사를 마친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며 개최 역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산 시민들이 엑스포를 지지하는 마음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very warm welcome here in Korea, and we have been enthusiastically greeted by the citizens of Busan.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실사단은 오늘 밤 광안리에서 열리는 유치기원 불꽃쇼를 관람한 뒤 내일 출국합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실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실사보고서는 오는 6월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돼 오는 11월 예정된 2030년 엑스포 주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열왕예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딜 갑니까? 편의점입니다. 진짜로 간 건 아니고요. 패러디인데요. 야권 성향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만화입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편의점 직원이 카드 결제를 안내하고 있네요. 네, 한 장관은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하죠. 직원이 그럼 현금 결제할 거냐 물어도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도 안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후 편의점 직원의 말에 꼬박꼬박 반문하는 한 장관을 그린 겁니다. 위원님, 자, 제 말의 뜻은 어차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위원님은 말끝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 관해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위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에게 따져 묻듯 반문하는 화법을 풍자한 만화인가 보네요. 네, 반면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한 장관의 화법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얻는데요. 야당 의원들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에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붙이거나 다양한 패러디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말을 섞어봤고요. 당연히 말싸움하려고 나오는 자세다. 피아냥거리죠. 이제 깐죽깐죽.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유행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냥 모욕 주기 위한 질문을. 장관이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제 애창곡이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도 보이고요. 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카메라에 딱 찍혔습니다. 네, 보면요. 뭘 알아봐달라고 쓰여 있어요. 노 의원이 동료 정치인들에게 이환기 재판장의 프로필을 알아봐달라면서 수소문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환기 판사는 다음 달 19일 노 의원의 첫 공판의 담당 판사거든요.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에 이어서 판사를 알아내서 또 방탄하려는 것이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무늬만 국회의원이지 자기 재판 방어권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뇌물 사건의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버젓이 앉아서 하는 일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이런 청탁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고도 반성을 모르는 민주당의 행태가 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딴짓을 한 거죠. 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건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도 떠났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에는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의원이 30여 명뿐이었고요. 첫날에는 10명, 둘째 날에는 20명 정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원이 총 299명인데 지금 현재 다 어디 갔습니까? 총선 앞두고 지역 챙기랴, 당 일정 챙기랴 바쁘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는 참석하고 회의장에서는 집중해야죠. 의원님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가 범행 이후 윗선으로 지목된 유 씨를 2번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우는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유 씨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주요 피의자 이경우가 일하던 곳으로 휴대전화 확보가 목적입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어제 체포한 윗선 의혹 유 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앞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기록 조회를 통해 두 사람의 수상한 만남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 납치 살해 후 매장을 한 건 지난달 30일. 이경우는 밤늦게 용인의 유 씨 집을 찾아가 만났고 다음 날에는 강남구 논현동 유 씨 사무실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아내가 일하는 성형외과 건물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경우는 두 차례 만남에서 모두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제 유 씨 체포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이경우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뿐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돈 거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납치범 황대한과 연주호가 얘기한 착수금 4천만 원인데 실제로 2021년 9월 차용증을 쓰고 부인 황 씨에게 3,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남편 유 씨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이경우는 메신저로 부인 황 씨에게 형편이 어렵다며 도와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유 씨 부부가 9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한 가운데 피코인 발행 대표와 설계자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새벽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화물차 3대가 충돌했습니다. 관광버스가 분기점에서 갑자기 유턴한 뒤에 역주행했기 때문인데요. 운전기사는 숨졌고 경찰은 역주행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불빛들을 갑자기 나타난 빨간 관광버스가 가로막습니다. 역주행한 버스가 맞은편 화물차들과 잇따라 충돌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관광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화물차가 또다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관광버스와 화물차들까지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운전석에 있는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운전기사를 구출하는 데만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차들도 앞유리가 깨지고 짐칸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에 달리던 버스는 여주분기점에서 유턴한 뒤 지나온 길을 2km가량 역주행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여주분기점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유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에 혼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숨지면서 역주행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역으로 주행해서 사고가 난 거고 피검사해서 이분이 술 드셨는지 왜 했는지 그런 것들인지 파악을 하죠. 이번 사고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4시간 반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완료된 오전 10시 20분부터 전 차선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경찰이 인파 관리 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했는데 이런 훈련을 좀 일찍 했다면 어땠을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마당에 가건물이 놓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와 비슷한 폭 3m 정도의 T자형 골목을 만든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흰색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골목으로 진입합니다. 훈련 요원 700명이 골목 안에 가득 찾아 밀집도는 1제곱미터에 8명이 넘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군중 유체화 현상을 가정한 겁니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해 주십시오. 경찰들이 군중 중심부로 진입하긴 어려운 상황.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을 먼저 빼냅니다. 그래도 군중 통제가 안 되자 컨테이너 위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군중 한복판으로 그물을 던져 의식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차 밀집된 인파가 풀리자 경찰이 골목 안으로 투입돼 인파 통제를 시작합니다.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미리 일방 통행을 유도하고 인파가 1제곱미터당 6명이 넘을 경우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국내에 2대뿐인 인파 관리 장비도 소개됐습니다. 경찰이 군중 밀집 상황 시 사용할 인파 관리 차량입니다. 2m 높이의 사람이 설 수 있는 건데 전방 도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찰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고공 관측 인파 관리 장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보통 페트병에 라벨 붙은 것과 아닌 것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하십니까? 요즘은 라벨이 없는 무라벨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생산되는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환경 때문이라는데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취생 이원호 씨는 생수를 살 때 일부러 라벨이 없는 제품을 고릅니다. 일일이 떼서버리지 않아도 돼 재활용하기 편해서입니다. 라벨 같은 쓰레기가 자주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저도 처리하는데 귀찮고 그다음에 환경에도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음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무라벨 생수가 처음 등장한 뒤 지난해 하반기 3대 생수 브랜드의 무라벨 제품 매출은 각각 20%대 증가했습니다. 이에 보리차는 물론이고 사이다와 콜라, 커피까지 다양한 종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라벨을 뜯다 보면은 그 병에 여전히 흰색 남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아서 무라벨이 저는 사용해 보니까 더 낫기는 하더라고요. 라벨이 붙어 있더라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음료들이 많습니다. 표시된 절취선을 따라 뜯으면 라벨이 쉽게 벗겨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원지와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라벨을 없애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료업계는 현재 뚜껑에 작은 라벨을 씌우거나 대용량 제품에만 무라벨을 적용한 뒤 묶음 포장재의 정보를 표기하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표기 항목 수가 5개로 줄며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한 업체는 올해 안에 비닐을 아예 없앤 생수 제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화 모가디슈로 유명해진 1991년 남북한 외교관들의 소말리아 탈출 사건 기억나십니까? 외교부가 30년 넘게 봉인돼 있던 문서를 공개하면서 그 실제 전말이 드러났는데요.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발발한 소말리아 내전 당시 남북 공관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탈출했던 실화를 다룬 영화 모가디슈. 북한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와 구조 요청을 합니다. 안내자! 하지만 공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당시 강신성 한국 대사가 공항 대합실로 대피한 북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머문 하룻밤, 북한 사람들의 전향을 시도하려 했다는 영화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같이 편 먹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악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정치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피했다는 겁니다. 다 왔는데 말들 안 해. 한국 대사관에 신세지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걱정들 마시고 저기 함께 해줍시다. 함께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대피하는 과정은 영화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이 300m 남은 지점부터 소말리아 군인들이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에 총을 맞고도 1분간 더 운전한 북한 인사는 남북 일행들과 함께 도착한 이후 숨졌습니다. 이때 대사관 문을 열어달라며 영화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백기를 흔들었지만 실제로 흔든 건 태극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움으로 케냐에 무사히 도착한 남북 일행. 영화처럼 바로 헤어졌고 우리 정부는 북한 인사들의 신변을 걱정해 모가디슈의 대한민국 관저에서 1박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열 3위 하원 의장이 대만 총통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단교 이후의 최고위급 만남인데요. 그 반대로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건물 밖으로 나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맞이합니다. 1979년 단교 이후 미국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미국 여야 의원 17명이 차이 총통을 환영했습니다. 2시간의 비공개 회동 뒤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와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our bond is stronger now than at any time or point in my lifetime. Their presence and unwavering support reassure the people of Taiwan that we are not isolated. 양측은 대만에 미국 무기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은 외교부, 국방부 등 5개 정부기관 명의로 동시에 담화와 성명을 내고 군사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注意维护主权安全和地区和平稳定，是不是会带来严重的难以收拾的后果？ 실제 대만군은 어제 오전 6시부터 하루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의 군용기 1대와 군함 3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 등을 향한 맞불 외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 중에 에어버스와 세계 최대 명품 기업 LVMH 등의 기업인 60여 명을 동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20년 가까이 수족관에 갇혀있다 6달 전 바다에 방류된 남방큰 돌고래 비봉이. 잘 적응하길 바랐지만요. 1차 추적 조사 결과 찾지 못했습니다. 2차 조사까지 마친 뒤엔 폐사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17년간 수족관에 갇혀있던 남방큰 돌고래 비봉이 50일간의 야생 훈련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고향인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 정부는 올해 비봉이 1차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봉이가 무리와 어울리지 못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제주도 연안 500m 떨어진 해역과 작은 섬까지 수색하고
대정읍과 애월읍 등 제주도 전 연안 약 285km 거리를 항해하며 해상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공적인 야생 적응이 확인된 제도리와 복순이 등 다른 남방 큰돌고래보다 비봉이는 더 어린 나이인 6살 때 잡혔습니다. 수족관에서 생활한 기간도 3-4배 길었습니다. 제돌이나 뭐 이런 친구들보다 월등히 긴 기간을 수족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방류 실패를 염두에 뒀어야 된다는 건데 해양수산부 측은 비봉이 폐사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폐사를 단정짓기 어렵다며 4월 중순 2차 조사를 마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은퇴 고민까지 전했던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경기죠.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현장 응원 열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챔피언을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를 보기 위해 6천 명이 넘는 팬들이 몰리면서 경기장 안은 그 열기로 후끈후끈합니다. 팽팽한 경기처럼 팬들의 응원 대결도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오늘 꼭 우승 트로피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흥국생명 화이팅! 진짜 여기까지 온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진짜 역전에 역전. 도로공사는 뒷심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할 믿습니다. 파이팅 우승 가자! 본신을 다해 힘껏 때려내고 몸을 날려 공을 살려냅니다. 파이팅은 더 크고 힘찹니다. 지금까지 2승 2패,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승부에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내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어느 때보다도 김연경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이틀마다 경기가 치러지고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만 14년 만의 우승을 위해 김연경은 간절합니다. 시즌 중 은퇴를 고민한 만큼 오늘이 흥국생명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오는 게 좋겠다 생각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후 FA 자격을 얻는 김연경이 은퇴든 팀 이적이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역수임이란 기적에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창단 첫 우승 멤버였던 박정화, 배윤아 등이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2세트가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에 웃는 팀은 누가 될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종일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5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내일은 황사까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매우 짙은 안개도 예상돼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좀 더 쌀쌀해집니다. 바람까지 강해져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6도, 대전은 5도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맨날 싸우던 여야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뭉쳤습니다. 실사단이 국회에 왔을 때 여야가 함께 유치 결의안을 전달했죠. 부산 여야 의원들 싸우는 현수막도 다 뗐습니다. 이 실사단들은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구나 느꼈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 미국 방문 때 여야 의원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가서 동맹 의지도 밝히고 반도체 안보 협력도 요청하면 그 효과는 훨씬 크지 않을까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출격 여야 동행단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